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목요일 뉴스타트 시작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주요 가담자 7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재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에 나오는 사법적 판단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회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주변으로 경찰 버스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법원 출입구는 굳게 닫혔고 안에는 방송사 취재 차량이 늘어섰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서울중앙지법 풍경입니다. 선고는 공소사실 낭독, 유무죄 판단, 양형 이유 설명, 주문 선고 순으로 이뤄집니다. 공소사실 낭독의 경우 피고인 숫자가 많아 한 번에 진행하고 양형 이유와 주문 정도를 피고인별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에 나오는 정점에 대한 사법적 판단입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과정을 거쳐 법정에선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세력 단죄의 역사가 있음에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내란을 획책한 피고인을 비롯한 공직 엘리트들의 행태를 통해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경고성, 호소용 계엄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또 폭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국헌 문란의 목적에 쓰이는 폭동이어야 되는데 그런 폭동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미 관련 재판에서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여럿 나온 가운데 재판부가 정점에 해당하는 이들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핵심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계엄 국무회의, 국회 등에 대한 군경 투입 등 비상계엄 당시의 장면 하나하나가 사건의 쟁점이 될 텐데요. 주요 쟁점을 신규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내란죄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국헌 문란이란 강압으로 헌법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선 전두환 씨의 내란 사건에서는 무장한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의사당과 국무회의장을 점거했다는 등의 내용이 국헌 문란 행위로 인정됐습니다. 또 하나의 구성 요건인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치는 폭행 또는 협박 행위를 말하는데 일단 발생하면 목적이 달성됐는지와는 관계없이 실행이 완료됐다고 평가합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의 핵심은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군경 투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엄군을 투입한 목적이 각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었다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 되기 때문인데 양측은 이 부분을 재판 내내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의원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하여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생명, 신체의 자유 등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국회에 질서유지 병력을 투입하고 선관위에 보안 점검 인력을 투입한 것이 계엄 선포에 수반한 후속 조치입니다. 딱 두 가지 했습니다.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계엄 선포의 이유가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느냐는 겁니다. 특검은 2024년 12월 당시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강조해왔는데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이 반국가적 행위를 이어가서 어쩔 수 없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계엄 선포가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도 판단이 이뤄질 부분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알리지 않아서 문제가 됐었고 또 국무회의 심의도 졸속으로 이뤄진 게 드러나면서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쟁점들은 앞선 체포방해 사건,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부에서 모두 특검의 판정승으로 결론 났습니다. 1심 법원은 비상계엄의 실질과 선포 절차가 모두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일관되게 지적했습니다. 1년 넘게 이 사건을 심리해온 지기현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사형 구형 배경에 공직 엘리트들이 헌정 질서를 무력화하는
위로부터의 내란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검은 구형 당시 전두환 씨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임명된 군사령관인 전 씨가 내란 범행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뒤 이후 무기징역이 확정됐는데 선출된 공직 엘리트인 윤 전 대통령의 위로부터의 내란은 더 엄정하게 처벌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의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에게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는 진정한 반성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었습니다. 결국 최저형인 무기형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 사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는 게 특검의 설명입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형을 정해야 합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특검은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고 언급하면서도 사형 선고에는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의미가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 결과에 따라 헌정사상 두 번째로 사형을 선고받은 전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특검의 논리가 통할 수 있을지 이제 1심 재판부 판단만 앞두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오늘 비상계엄 사태의 2인자였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설계자로 분류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군경 수뇌부들도 함께 선고를 받게 됩니다. 법원이 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 주목됩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1심 결과를 같이 받아드는 군경 관계자 7명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혐의가 적용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 모습을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내란 모의부터 실행까지 윤 전 대통령과 한몸으로 움직였다며 우두머리나 다를 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군을 동원한 범행의 실행 구조를 설계 운영한 핵심 인물로서 그 책임이 극히 중대하고 참작할 만한 사정은 전혀 없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김 전 장관과 구상 단계부터 함께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내란의 기획자, 설계자로 꼽힙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장기 집권하는 방안을 기획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 수뇌부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함께 판단해봤습니다. 계엄 3시간 전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지시사항을 하달받고 국회 통제와 체포조 동원 등에 가담한 혐의입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에게는 징역 20년과 1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정당한 계엄이었다거나 윗사람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내란특별검사는 내란재판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항소장을 냈습니다.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 오후 항소를 제기했다며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이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2월 내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 법안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이번에도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2월 안에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언법의 국회 통과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설날 민생 현장에서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에 대한 확고한 국민 명령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각종 민생 법안은 물론 행정통합특별법안, 3차 상법 개정안 등을 언급하면서 오는 24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낸다면 민주당도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도 시사했습니다. 다시 국익과 민생을 담보로 필리버스터를 활용을 한다면요. 필리버스터법 재개정을 통해서 돌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체 상임위원회를 비상입법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과 4월엔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한 뒤 무죄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너무나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사법파괴법을 전면에 내세워 민생 법안들을 함께 처리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결코 통과될 수도 없고, 나아가 여야 합의로 출범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파행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선고 전 입장 표명은 최대한 자제하며 선고 이후 중도 확장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여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사법개혁,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등을 전선으로 수차례 격돌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대법원이 국회에서 여권 주도로 추진되는 재판 소원 제도가 우리 헌법 체제에 반한다며 반대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재판 소원이 담긴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개정안과 관련해 질의사항에 대한 참고 자료를 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은 헌법 해석 권한을 두 기관에 나누어 부여했다며 헌재는 태생적, 제도적으로 정치적인 재판기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재판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끼치면서 정치로부터 고도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이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를 반대하는 참고 자료를 낸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은 성역이 아니라면서 기득권만 주장하지 말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답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백승하 원내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제가 합헌임을 분명히 밝혔는데 대법원은 헌재를 태생적으로 정치적인 기관이라고 공격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재판소원제를 도입하고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인들의 대북 무인기 침투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많은 4차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비행금지 구역 설정을 포함한 9.19 남부 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경 합동조사 결과 민간인들의 대북 무인기 침투는 모두 4차례나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지난해 11월에 한 차례가 아닌 2차례에 걸쳐 대북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은 겁니다. 이 가운데 25년 9월 그리고 26년 1월 4일 두 번의 무인기는 북측 지역에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25년 11월 16일과 22일 2차례 보낸 무인기는 개성 상공을 거쳐서 파주 적성면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정부를 대표해 다시 한번 북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우선 무인기 침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비행 제한 공역에서 무인기를 날릴 경우 현재 벌금 500만 원 이하인 것을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군 당국과 협력해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 추진해 갈 것입니다. 정 장관은 국방부와 논의가 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안보관계 장관 간담회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9.19 남북 군사합의는 우리 정부만의 약속을 넘어 남북 간의 합의라는 점에서 어떻게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낼 것이냐가 현실적인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비난할 수 없다며 사회 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닌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새벽 SNS에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사회 악으로 선동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주장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며 상대의 주장을 왜곡 조작해 공격하는 건 비신사적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했는데 이는 장동혁 대표의 비판을 사실상 정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다주택 보유 자체를 비난할 수 없다고 언급한 걸 두고 꼬리를 내린 모양새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다주택자를 마귀 악마로 몰아붙이던 이 대통령이 이제와 한 발 물러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은석 원내 수석 대변인도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비난받아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글을 겨냥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대통령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오랜 기간 정치권 중심에서 정책과 입법에 참여해온 당사자인데 과거의 구조적 문제를 남의 일처럼 말하는 태도는 책임 있는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 관행을 점검하기로 하면서 14조 원 규모의 임대사업자 대출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만기 연장 심사를 강화하고 연간 소득 대비 이자 상환 비율 RTI 규제를 해마다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설 연휴 직후 전 금융권의 기업 여신부 담당 임원을 소집합니다. 임대사업자 대출 상환 방식과 만기 연장 절차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의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 규모는 13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보통 최대 40년 만기로 분할 상환하는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임대사업자 대출은 3년에서 5년 만기로 실행한 후 1년마다 연장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금융당국은 비교적 느슨하게 이뤄지던 이 만기 연장 절차를 손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RTI 규제를 최초 대출뿐 아니라 만기 연장 심사 때마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만기 연장 심사가 1년 단위로 이뤄지는 만큼 다주택자의 대출 상환 부담을 키워 시장 매물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세 유형의 임대인이라면 당장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여유롭지 않고서는 일부 매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데요. 반면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상해 대출 상환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부실이 발생하면 은행에 우선 변제권이 있는 만큼 세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금융당국은 시장 충격과 세입자 보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개선 방향을 신중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설 연휴 직전에는 장이 빠지기 마련인데 지난 13일 금요일 코스피는 장중 5,580선에 올라섰다가 5,507로 마감했고 삼성전자는 18만 전자를 기록하는 비염을 토했는데요. 미국 증시의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경계감과 저가 매수세가 혼재돼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가 오늘도 기록 행진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관행을 손보기로 한 가운데 금융권 담당 임원을 소집해 2차 회의를 엽니다. 14조 원에 이르는 임대사업자 대출을 놓고 대출 상환 방식과 만기 연장 절차를 점검합니다. 대형마트들이 설 명절 이후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할인 행사에 동참합니다. 이마트는 오늘부터 일주일간 생리대 등 생필품과 먹거리 할인 행사에 들어가고 롯데마트는 내일부터 25일까지 수입 돼지고기 할인 행사를 엽니다. 롯데백화점이 오늘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설 선물을 담은 보랭 가방 회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대상 품목은 롯데백화점 정육과 곶감, 선어 선물 세트 전용 보랭 가방입니다. 반납하면 개당 3,000점 L포인트를 증정합니다. 예상보다 빨리 발표된 360억 달러, 우리 돈 52조 원 규모 일본의 대미 투자 첫 사업을 보면 미국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부족한 전력과 석유 수출 인프라, 중국이 장악한 핵심 광물입니다. 다음 차례인 우리나라에도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52조 원 규모 일본의 첫 대미 투자 사업 가운데 대부분인 48조 원은 오하이오주 가스화력발전소 건설에 투입됩니다. 원전 9기 생산 능력과 맞먹습니다. 인공지능 산업과 데이터 센터 건설로 미국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건 전력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What we do in the next 5 years related to electricity is going to determine the next 50, because this is the first time in history where electricity can be translated into intelligence. 두 번째 사업은 3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텍사스주 심해 원유 수출 시설로 미국의 에너지 주도권 강화와 직결돼 있습니다. 세 번째, 1조 이상은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공장에 투입됩니다. 산업용 인공 다이아몬드는 반도체 등 전략물자 생산 과정에 쓰이지만 중국이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우리나라 대미 투자액 가운데 조선업 관련 1,500억 달러 외에 2천억 달러는 양국 경제와 국가안보 이익을 높이는 곳에 투자하기로 했지만 최종 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1호 사업은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분야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전과 화석연료 발전, 전력기자재, 핵심 광물 재련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대형 플랜트 건설과 운영 능력도 강점입니다. Nuclear arsenal in America of power, the generation of power. So we're going to build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financed by the Japanese and the Koreans. 미국의 압박이 강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전 임시 추진 체계를 가동해 투자 후보 사업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이렇게 일본이 먼저 52조 원 규모의 첫 대미 투자를 확정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대미 투자 프로젝트 사전 협의를 위해서 미국으로 실무 협상단을 파견했습니다.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를 비롯한 실무 협상단은 최근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실무단은 미 상무부 관계자들과 만나 한미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사업과 향후 추진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치 선언 9개월 만에 권좌에 올랐지만 특유의 강골 기질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재임 기간 내내 야당과 충돌하다가 결국 마지막 카드로 비상계엄이라는 정치적 자해를 선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난 행적을 조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13년 국정감사장의 이 모습, 타협하지 않는 꼿꼿한 검사로 윤석열 이름 세 글자는 강렬하게 등장했습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명파동으로 3년간 좌천됐다가 촛불과 함께 돌아온 강골 검사는 박근혜 청와대 국정농단 수사에 앞장서며 문재인 정부의 개국공신이 됐습니다. 기수를 뛰어넘는 파격 승진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을 찍고 검찰총장까지 승승장구. 하지만 취임 2달도 안 돼 불거진 조국 사태에 특유의 불도저 수사로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더니 결국 징계와 소송 끝에 29년간 입었던 검사복을 벗었습니다.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단숨에 대권주자 1위가 된 정치인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0.73%포인트 헌정사 최소 득표율 차이로 별의 순간을 낚아챘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중궁궐을 탈피하겠다며 용산시대를 열었고 출근길마다 취재진과 만났지만 정제되지 않은 언행은 구설을 낳았습니다.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한미일 삼각공조를 본궤도에 올리는 등 외교에서 반짝 빛나는 순간도 있었지만 검찰의 편중된 인사와 부인 김건희 씨 리스크 등으로 바람잘 날 없었습니다.
여당은 짓누르고 야당은 적으로 삼으면서 특히 여의도 정치와 파열음을 냈습니다. 거부권을 역대 가장 많은 25차례나 쓰면서 여소야대 정국에 홀로 맞섰는데 거대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검경 특수활동비를 영원으로 삭감하고 며칠 뒤 정치적 자해를 선택했습니다. 지금까지 패약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헌정사 최초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은 계몽령으로 자기 변호에 나섰고 한때 구속이 취소돼 깜짝 희망도 품었지만 결국 파면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형사재판만 8개, 핵심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980년 봄 서울대 법대생 윤석열은 5.18 유혈 진압에 대한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 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촉구했습니다. 사형을 구형한 이유가 뭡니까? 헌법 질서를 파괴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꼭 46년 뒤 전 씨에게 1심 사형이 내려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도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동계올림픽 금빛 낭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다리던 쇼트트랙의 금메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자 계주 3000m 결선에 출전한 최민정, 김길리, 노도희, 심석희 선수가 1위로 결승점을 통과하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번 쇼트트랙 이전까지는 은메달 하나 그리고 동메달 2개를 획득하고 있었는데 금메달이 추가됐습니다. 쇼트트랙 여자 계주는 전통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강한 결과를 냈던 종목입니다. 역대 8차례 중에서 금메달 6개 그리고 은메달 1개를 획득했었는데 지난 대회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자, 이번에 금메달을 따게 되면서 8년 만에 정상을 탈환하게 됐는데요. 쇼트트랙 여자 계주에서 금메달 소식이 들어왔다는 내용 전해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이어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사형을 구형하면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을 윤 전 대통령에게 고스란히 되돌려줬습니다. 한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도 종종 반국가 세력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는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이유로 내세웠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내란 혐의 재판 최후 진술에서도 이런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체제 전복 세력과 반국가 세력들 우리나라 많습니다. 없습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준 셈입니다. 나아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명분으로 지목하였던 이른바 반국가 세력이 실질적으로는 누구였는지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누가 반국가 세력이었느냐는 법원의 주요한 판단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판단할지에 따라 누가 반국가 세력이었는지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YTN은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 2024년 12월 3일 주요 인물들의 행적과 역할을 되짚어보는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때 검찰총장 자리를 놓고 경쟁하던 사이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처지가 역전돼 수사기관과 수사 대상으로 만났고 조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그들의 악연을 윤혜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파격 승진하면서
조특검은 법무연수원장 자리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경쟁에서 밀려난 지 한 달여 만에 검찰에 나온 조특검은 이후 감사원에 자리를 잡았고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띄우며 윤석열 정권과 공개적으로 충돌했습니다. 6월 8일 날 그 합의상으로 제가 전달한 내용과는 많은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또 이제 의결 내용이라는 반응 듣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6월 8일 날 제가 전달한 내용으로는 그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회제의 당시 감사원장이 탄핵 소추되며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맡은 조특검은 몇 달 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특검에 임명됐습니다. 출범하자마자 윤 전 대통령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했고 재구속에 성공했습니다. 장장 180일 동안의 수사를 마치면서 조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정책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전후의 정치 상황을 국정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재판 내내 주장해온 윤 전 대통령. 조특검은 그런 윤 전 대통령에게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을 돌려주며 하형 구형으로 응답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비상계엄을 설계한 비선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노 전 사령관이 남긴 수천 메모는 비상계엄 수사에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이어서 황윤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된 뒤 비선으로 지목된 인물이 있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군복을 벗은 뒤엔 무속인으로 활동했고 군 간부들과 계엄을 논의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주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런 그가 계엄의 준비 과정을 기록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은 내란 수사의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수첩 첫머리에 시점을 적은 메모는 이들이 계엄을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가늠케 했고 발표도 전에 수첩에 적힌 핵심 군 간부 인사 내용이 그대로 단행됐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계엄 세력의 인식은 물론 주요 인물 체포를 준비했다는 정황도 수첩에 담겼습니다. 좌파 세력을 붕괴시킨다는 내용과 함께 수거팀 운영 계획을 적었고 수거 대상으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열거했습니다. 노상원 수첩의 수거팀으로 언급됐던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 역시 외환 혐의 수사의 핵심 물증이 됐습니다. 체면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이라며 평양과 김정은 휴양소 등을 적었습니다. 비상계엄 명분 조성을 위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고심하는 대목으로 풀이됐습니다. 충돌 전후 북한의 군사회담을 먼저 제의해 대외적 명분을 찾겠다는 언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엄 기획자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과 이를 실행했던 여 전 사령관이 남긴 흔적은 결국 내란과 외환 수사의 실마리이자 스모킹건이 됐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강북 모텔 연쇄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조만간 20대 여성 피의자를 구속 송치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여성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면서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텔 연쇄 사망 사건의 피의자 20대 여성 A씨가 체포된 건 지난 10일 밤 9시쯤입니다. A씨는 체포 전날 서울 강북구에 있는 모텔에 20대 남성과 함께 들어갔는데 남성은 A씨가 건넨 음료를 마시고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약물 건넨 이유가 뭡니까?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이후 경찰은 A씨를 구속했고 이번 주 검찰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밤에 발생했습니다. 경기 남양주에 있는 한 카페에서 A씨가 건넨 음료를 마신 남성이 의식을 잃고 이틀 뒤에야 깨어났습니다. 한 달쯤 뒤인 지난달 28일과 지난 9일 서울 강북구에 있는 모텔에서 A씨와 머물던 남성 2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성들과 의견 충돌이 생겨 잠을 재우려 했을 뿐 숨지게 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을 먹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또 첫 번째 사건에서 피해 남성이 의식을 잃은 것을 경험하고도 이후 음료의 투약량을 2배 이상 늘려 숨진 남성들에게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살인의 고의성이 확인되면 A씨의 혐의를 앞서 적용한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인천의 중증 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시설장과 종사자가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입소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신문을 엽니다. 김 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색동원 종사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도 열립니다. A씨는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오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을 맞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만나는 3자 회담이 이틀 동안 진행됐습니다. 최대 쟁점인 영토와 안전보장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협상단은 빈손으로 귀국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한 호텔에서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만났습니다. 이틀째 회담에선 2시간 만에 러시아 대표단이 협상장을 나와 모스크바로 돌아갔습니다. 양국 협상단은 진전을 언급하면서도 기대했던 성과는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Они были тяжелыми, но деловыми.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состоится следующая встреча. There's progress, but no details can be disclosed at this stage. 대표단과 화상회의를 진행했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탓했습니다. Поки що позиції різні, бо перемовини були непрості, так? І тому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영토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지역 88%를 점령한 러시아는 전체를 요구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선을 그대로 두자는 입장입니다. Для України питання віддачі Росії територій і близько не є легітимним і можливим. Ні юридично, ні політично, ні з точки зору суспільних. 오는 24일 전쟁 4년을 앞두고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모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지만 조만간 있을 추가 회담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헌법 개정과 관련해 당파를 넘어선 건설적인 논의가 가속하고 국민 사이에서도 논의가 깊어질 것을 기대한다며 개헌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재선출돼 취임한 어젯밤 기자회견을 열고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프레데릭 10세 덴마크 국왕이 현지 시간 1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편입을 주장한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사흘 일정으로 방문했습니다. 프레데릭 10세는 상해의 덴마크 국기와 그린란드 깃발을 모두 단 차림으로 누쿠 공항에 도착했으며 닐센 총리, 킴킬센 그린란드 의회의장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AFP 통신은 프레데릭 10세의 이번 방문이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 속에 그린란드에 대한 지지와 통합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현지 시간 24일 미 의회에서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 나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밤 상하원 의원이 모두 참석하는 의회 합동회의에서 국정연설을 진행하고 취임 후 1년간의 경제, 외교, 이민 정책 성과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네소타에서 이민단속요원의 총격으로 민간인 2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이민정책 개혁안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정연설 보이콧 등을 통해서 중간선거를 겨냥한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통을 벗은 채 청바지 차림으로 운동하고 냉수 목욕을 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렸습니다. 올해 72세인 케네디 장관은 현지 시간 18일 가수 키드록과 함께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자전거 타기 등의 운동을 하고 냉수 욕조로 뛰어드는 영상을 X에 게재했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미국 국민에게 두 가지 간단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진짜 음식을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PD였습니다. 우리나라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이 밀라노 올림픽 3000m 계주에서 챔피언 타이틀을 되찾았습니다. 우리나라 쇼트트랙의 이번 대회 첫 금메달이자 대표팀 전체 두 번째 금메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하영 기자, 경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짜릿한 역전 금메달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올림픽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 때까지 6차례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했던 우리 여자 대표팀, 지난 베이징 올림픽 때 네덜란드에 1위를 내주며 은메달을 획득했는데요. 이번에 다시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8년 만에 타이틀을 되찾았습니다. 준결승에서 조 1위로 통과해 결승에 진출한 우리 대표팀, 여기서 두 차례 역전 레이스를 펼친 주장 최민정, 마지막 주자인 김길리, 그리고 심석희, 노도희 선수가 결승에 나섰습니다. 스타트 주자로 나선 최민정이 선두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16바퀴째에서 고비가 찾아왔는데요. 네덜란드 선수가 넘어질 때 최민정이 휘말릴 뻔했는데 잘 버텼습니다. 3위로 달리며 캐나다, 이탈리아 뒤를 따라붙던 우리 대표팀. 4바퀴째 최민정이 3위에서 2위로 올라섰고요. 그리고 2바퀴를 남기고 김길리의 역주가 시작됐습니다. 앞서가던 이탈리아의 폰타나를 앞지르고 결승선을 통과하며 포효했습니다. 오늘 금메달 우리 쇼트트랙 대표팀의 첫 금메달입니다. 최민정 선수 개인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역대 올림픽 메달 3개를 보유하고 있는 최민정은 이번에 금메달을 추가하며 전희경의 동계올림픽 최다 금메달 4개와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앞서 쇼트트랙 대표팀은 황대현이 1500m 은메달, 남녀 1000m에서 임종원과 김길리가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는데요. 이번에 계주에서 금메달이 나오면서 네덜란드의 독주를 저지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종목인 여자 1500m와 남자 계주 전망도 밝혔습니다. 이 두 종목 결승전은 모레인 토요일 새벽 열립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다시 일상이 시작된 오늘 이맘때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낮에는 지금보다 기온이 10도가량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영남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바람도 강해서 불 조심하셔야겠고요.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밀려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2.5도, 대구가 영하 3.1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대구는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서울 낮 기온이 15도 안팎으로 올라 따뜻한 봄 날씨가 예상되고요. 휴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밀라노는 낮 동안 소나기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기온은 영상권을 유지하며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마칩니다. 잠시 뒤에 뉴스 특보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